황혼 추억극장입니다. 이번 화는 1969년 김수용 감독의 명작 영화 저 눈밭에 사슴이를 재구성한 오디오북입니다. 중년 소설가 문학주는 부산에서 옛 연인 현주와 재회하고 그녀의 임신 소식에 흔들립니다. 아내 영숙은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현주를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삽시다라고 선언하지요. 침묵으로 회피한 한 남자의 비극, 그 깊은 여운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편하게 들으세요. 1장. 펜이 멈춘 자리.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흰 송이들이 소리 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마당 한쪽에 쌓인 눈 위로 아이들의 발자국이 어지러이 찍혀 있었습니다. 거실 어딘가에서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고 부엌에서는 된장국 끓는 냄새가 은은하게 번져왔습니다. 난로 위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바깥은 차가웠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평화로운 겨울 오후였습니다. 응접실 창가에 앉은 남자는 원고지 앞에서 펜을 쥐고 있었습니다. 문학준, 50을 앞둔 소설가였습니다. 문단에서는 제법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고 출판사에서 청탁이 끊이지 않는 작가였습니다. 서재 한쪽에는 그가 낸 책들이 쌓여 있었고 신문에 연재한 소설 스크랩이 파일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그의 펜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펜촉을 종이에 대었습니다. 잉크 자국 하나 남기지 못하고 뗐습니다. 다시 대었습니다. 또 뗐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 글자도 써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눈송이가 유리에 부딪혀 녹아내렸습니다. 그 물기가 가는 줄기가 되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학주는 펜을 내려놓고 담배를 꺼냈습니다. 성냥을 그었습니다. 불꽃이 타오르고 담뱃불이 붙었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라 천장을 향해 흩어졌습니다. 담배 연기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글이 써지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밤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그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부산 출장이었습니다. 출판사에서 마련한 강연을 마친 날이었습니다. 대학 강당에서 100여 명의 청중 앞에서 문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박수를 받았고 사인을 해주었고 질문에 답했습니다. 출판사 직원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겨울밤 포구 근처 골목은 어둡고 쓸쓸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고 생선 비린내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먼 바다에서 배 경적이 낮게 울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학주는 외투깃을 세우고 걸었습니다. 술기운이 약간 남아있었지만 머리는 맑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가야금 가락이 들려왔습니다.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낯익은 선율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젊은 시절 어딘가에서 들었던 그 가락이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노래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학주는 담배를 입에서 뗐습니다. 주머니 속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이 저절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 끝에 허름한 술집이 있었습니다. 나무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에는 포구 술집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사이로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술 냄새와 생선 굽는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등불 아래 한 여자가 앉아 가야금을 뜯고 있었습니다.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옆으로 틀어 올렸고 목덜미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현 위를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슬픈 가락이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학준의 심장이 한 박자 멈추었습니다. 학준 씨, 그 목소리, 그 눈빛. 20여 년이 지났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현주, 잊었다고 믿은 이름이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현주였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때 학주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가난한 문학 청년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셋방에서 원고를 쓰며 살았습니다. 신춘문예에 당선되었지만 먹고 살기는 빠듯했습니다. 현주는 기생이었습니다. 요릿집에서 노래하고 가야금을 뜯었습니다. 둘이 만난 것은 어느 봄날 술자리에서였습니다. 학주는 선배 작가를 따라 요릿집에 갔다가 현주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슬프고 아름다웠습니다. 학주는 그녀의 노래에 반했습니다. 현주도 학준을 보았습니다. 젊은 작가라고 했습니다. 글을 쓴다고 했습니다. 현주는 그의 글에 반했습니다. 둘은 자주 만났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학준의 집안에서 반대했습니다. 기생과 결혼하면 집안 망신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노발대발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학준은 변변히 말도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현주의 처지도 어려워졌습니다. 요릿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학준은 중매로 영숙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평범한 집안의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현주는 그렇게 기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여기 있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부산 포구의 허름한 술집에서 둘은 술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은 별로 없었습니다. 구석에 늙은 어부 두어 명이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나무 탁자의 결이 거칠었고 막걸리 시큼한 냄새가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벽에는 바랜 달력이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빈 술병이 쌓여 있었습니다. 석유등이 흔들렸습니다. 학주는 탁자 앞에 앉았습니다. 현주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긴 세월이 그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현주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막걸리 병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잔을 채웠습니다. 학준에게 내밀었습니다. 학준이 받아 단숨에 비웠습니다. 목을 타고 시큼한 맛이 내려갔습니다. 속이 따뜻해졌습니다. 현주도 잔을 채워 비웠습니다. 그동안 어디 있었어? 거친 목소리로 학준이 물었습니다. 술기운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현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생집 전전하면서 살았어요. 서울에서 대구로, 대전으로, 그리고 부산에 내려온 지 3년 됐어요. 나이 드니까 갈 데가 없어졌어요. 이젠 정말 갈 데가 없어요.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학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잔을 다시 채웠습니다. 갈 데가 없다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난 세월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헤어진 뒤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몇 번이나 포기하려 했는지. 현주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학주는 듣기만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했을까요? 그때 더 싸웠어야 했다고 해야 했을까요? 막걸리 병이 비워지고 또 한 병이 오고 그것마저 비워졌습니다. 술이 취해갔습니다.
현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학준의 눈이 풀렸습니다. 둘이서 술집을 나왔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현주가 비틀거렸습니다. 학준이 팔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어디 가서 쉬어야겠다고 했습니다.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 대신 학준의 팔에 기대왔습니다. 여관으로 갔습니다. 포구 근처에 낡은 여인숙이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졸린 눈으로 방을 내주었습니다. 방은 좁고 눅눅한 이불에서는 냄새가 났습니다. 벽지는 들떠 있었고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창 너머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리 등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렇게 학주는 그녀와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새벽녘 학주는 뒤척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현주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있었고 입가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랑했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학주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일어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방 안으로 희뿌연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파도가 천천히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돌아가면 잊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한때의 일탈이다. 서울로 돌아가면 다시 일상이 시작될 것이고 부산에서의 밤은 꿈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현주의 눈동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슬프고 지친 눈이었습니다.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갈 데가 없다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저렸습니다. 그것이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학주는 담배를 비벼 껐습니다. 재떨이에 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창밖에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이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이 식사를 준비하는 분주한 발소리가 났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쌓아온 삶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 셋이 있고 집이 있었습니다. 문단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있었어요. 출판사에서 원고 청탁도 오고 강연 요청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대로 안정된 부러울 것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펜이 움직이지 않는 것일까요? 왜 자꾸 부산 포구의 그 밤이 떠오르는 것일까요? 현주의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학주는 원고지를 덮고 일어났습니다. 서재 문을 닫았습니다. 담배를 또 꺼냈습니다. 연기가 천장을 향해 피어올랐습니다. 잊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잊히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불씨가 천천히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꺼졌다고 믿었던 불이 제 속에서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학주는 그것을 알면서도 끌 수 없었습니다. 학준의 머릿속은 다시 며칠 전 부산으로 돌아갔습니다. 2장. 떠나지 못하는 이름. 며칠 전 부산의 새벽이었습니다. 여관 방 창틈으로 희뿌연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학주는 이불 위에 앉아 현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밤새 울었던 탓인지 눈두덩이 부어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지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옛날 모습이 어렴풋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헤어지기 전날 밤에도 이렇게 잠든 얼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학주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주섬주섬 챙겼습니다. 바지를 입고 셔츠 단추를 잠근 뒤 외투를 걸쳤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얼마 안 되었지만 있는 대로 꺼내 베개맡에 놓았습니다. 주름진 지폐 몇 장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이었습니다. 현주가 몸을 뒤척였습니다. 학주는 현주가 깰까봐 숨을 죽였습니다.
현주는 다시 깊이 잠들었습니다. 학주는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루가 삐걱거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현주의 등이 보였습니다. 얇은 이불 너머로 어깨뼈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마른 몸이었습니다. 세월의 다른 몸이었습니다. 미안해. 입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학주는 문을 닫고 여관을 나왔습니다. 바깥은 추웠습니다.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도망치듯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은 차가웠습니다. 철로 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기차 매연 냄새가 플랫폼에 자욱했습니다.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든 아주머니, 양복을 입은 회사원, 학생들. 모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준도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기차가 들어오고 문이 열렸습니다. 학준은 올라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아무도 없는 플랫폼이 보였습니다. 현주는 아직 자고 있을 것입니다. 일어나면 자신의 빈 베개를 볼 것이고 베개맡에 돈을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기분일까요? 배신당한 기분일까요? 버림받은 기분일까요?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이 뒤로 밀려나고 부산이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서울행 기차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흰 눈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논과 밭이 하얗게 덮여 있었고 가끔 작은 마을이 지나갔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평범한 겨울 풍경이었습니다. 기차가 덜컹거렸습니다.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피울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차가운 창을 두드렸습니다. 손끝이 시렸습니다. 현주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든 모습, 베개맡에 놓고 온 돈. 비겁했습니다. 갈 데가 없다던 현주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전에도 그랬습니다. 집안의 반대 앞에서 싸우지 못했습니다. 현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창밖에 눈밭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현주의 얼굴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것은 오후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난로 열기와 국 끓는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익숙한 집 냄새였습니다. 아이들이 학준을 반기며 달려들었습니다. 막내딸이 휠체어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병약한 아이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걷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밝았습니다. 20대 초반의 아들이 달려와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큰딸이 신발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곧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영숙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손에는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였습니다. 머리에 흰 것이 조금 보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아내였습니다. 오늘아 추웠지? 밥 먹어. 학주는 외투를 벗어 건넸습니다. 막내딸의 머리를 쓰다듬고 뺨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방이 추운가? 아니야, 따뜻해라고 막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따뜻한 가정의 풍경이었습니다. 여기가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준의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웃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된장국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밥 냄새가 구수했습니다. 김치, 나물, 생선구이. 평범한 저녁상이었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학주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멈추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속이 불편했습니다. 영숙이 물컵을 건넸습니다. 왜 안 먹어? 영 입맛이 없네. 영숙의 눈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분명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불안한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영숙은 묻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학주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스탠드를 켰습니다. 책상 위에는 원고지가 쌓여 있었고 만년필과 잉크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그가 글을 쓰는 공간이었습니다. 학주는 책상 앞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오래된 편지 묶음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현주가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오래전의 것들이었습니다. 버리지 못하고 간직해온 것들이었습니다. 학주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함께하고 싶다는 말. 젊은 날의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학주는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서랍에 넣고 닫았습니다. 펜을 굴렸습니다. 글이 써지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차 가져왔어. 아냐, 들어오지 마. 학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날이 서고 짜증이 났습니다. 복도의 인기척이 멈추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문고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멀어졌습니다. 차는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학주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학주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서재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방 안은 자욱했습니다. 재떨이에 꽁초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빈 술병이 구석에 굴러다녔습니다. 어젯밤에 마신 술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원고를 썼습니다. 그러나 구겨서 휴지통에 던졌습니다. 또 썼습니다. 또 구겼습니다. 한 글자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글이 써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현주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여관에서 잠들어 있던 모습이, 갈 데가 없다며 울먹이던 그 목소리가. 영숙이 밥상을 문 앞에 놓았습니다. 밤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밥상을 거두러 왔습니다. 숟가락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은 밥그릇이었습니다. 밥이 식어서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국물에는 기름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재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학주는 담배를 피우다 멈추었습니다. 베개맡에 놓고 온 돈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눈을 뜨면 뭐라고 생각할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영숙의 발소리가 들렸다가 멀어졌습니다. 학주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닫힌 서재 문 뒤에서 보이지 않는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학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가 점점 커졌습니다. 죄책감. 그 단어가 무거웠습니다. 또 그녀를 버리고 왔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마당을 덮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발자국이 눈에 묻히고 있었습니다. 학주는 창틀에 기대어 담배를 피웠습니다. 연기가 유리에 부딪혀 퍼졌습니다. 잊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학주는 그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3장. 메모 한 장. 안방의 이불이 차가웠습니다. 영숙은 빈 베개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남편의 자리였습니다. 부산 출장 다녀온 뒤로 며칠째 비어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재 쪽에서 담배 연기 냄새가 희미하게 번져왔습니다. 남편은 또 그곳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방 안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난로에 연탄을 갈아야 했지만 일어날 기운이 없었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으면 이불이 금방 식었습니다. 결혼하고 10여 년 남편 체온의 의지에 겨울을 났습니다. 그 체온이 사라지니 방 전체가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요즘 왜 이래? 영숙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계 소리만 울렸습니다. 벽지의 얼룩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 얼룩은 언제 생긴 걸까? 평소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던 것들이 잠 못 드는 밤에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질문을 던질 때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느낌은 분명히 나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물어야 할까? 원하는 대답이 나오면 좋겠지만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게 더 고통스러울까요? 영숙은 뒤척이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마저도 얕은 잠이었습니다. 꿈에서 남편이 기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멀어지고 남편의 얼굴이 점점 작아지다 사라졌습니다. 숨이 막혀 눈을 떴습니다.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영숙은 남편 서재 앞을 서성이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문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두드릴까 망설이다 그만두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씩 집어 잿더리에 넣었습니다. 2, 3, 4, 5. 어제만 해도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잿더리는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꽁초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 빈 술병도 샜습니다. 하나, 둘. 소주였습니다. 평소에 남편은 소주를 잘 마시지 않았습니다. 양주나 맥주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소주만 마셨습니다. 취하려고 마시는 술이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다가 피가 배어났습니다. 짠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제야 손을 멈추며 생각했습니다. 물을 붓듯 흘려보내면 잊을 수 있을까? 아니면 어느 날 한 번에 터져나올까? 손가락 끝이 욱신거렸습니다.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휴지로 눌러 닦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영숙은 현관에서 남편 외투를 정리하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꺼내보았습니다. 다방 영수증이었습니다. 부산의 어느 다방.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출장 갔던 날이었습니다. 그 아래 접힌 쪽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여인숙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낯선 필체였습니다. 남편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둥글둥글한 여자 글씨였습니다. 부산, 여인숙. 영숙은 쪽지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쁜 여자의 느낌에 딱 맞는 단서가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출장 돌아온 뒤의 변화, 서재에 틀어박힌 며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담배만 피우던 모습, 소주를 들이키던 밤들. 그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무엇인지 영숙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확신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외투를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옷걸이가 흔들렸습니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닐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 무렵 부산의 현주는 마지막 남은 놀이개마저도 이미 팔았습니다. 이제 이를 구하지 못하면 큰일이었습니다. 평생을 술집에서 기생으로 살았는데 새로운 일은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할 줄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볼이 꺼지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기생집에서 쫓겨난 뒤로 제대로 된 끼니를 먹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방 안은 습기로 가득했습니다. 벽지가 들떠 있었고 구석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난로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연탄이 제대로 타지 않아 매캐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빈 지갑을 뒤집었습니다. 동전 몇 잎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달그락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내일 방세를 내야 했습니다. 낼 돈이 없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아침마다 눈을 흘겼습니다. 이번 주까지 안 내면 쫓아내겠다고 했습니다. 전쟁으로 모두 가난한 세월이었습니다. 세상을 한탄하는 남자들의 술기운과 욕망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사용되다 버려진 몸이라는 자각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16에 기생이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들은 외면했습니다. 기생집이 그녀를 거둬주었습니다. 노래를 배우고 가야금을 배우고 춤을 배웠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음이 아파도 웃는 법을. 그렇게 30해가 넘었습니다. 현주는 배 위로 손을 포겠습니다. 아직 배가 불러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에서 무언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리가 2달째 없었습니다. 몸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고 냄새에 예민해졌습니다. 밤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학준의 아이였습니다. 학준이 떠난 것을 알고 서둘러 부산역으로 갔습니다. 숨이 턱끈에 차서 플랫폼에 뛰어갔을 때 기차가 막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학준 씨하고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고 객차 창문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안에 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차는 점점 빨라지더니 플랫폼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말했어야 했습니다.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러나 말하지 못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가 뭐라고 할지 무서웠습니다. 귀찮아할까봐, 화를 낼까봐, 모른 척할까봐. 기차가 떠나고 나서야 후회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배 속에 그의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진보다리를 꾸렸습니다. 옷 몇 벌, 빗 하나, 낡은 수건, 어머니 유품인 은비녀 하나. 가진 것이 그것뿐이었습니다. 보따리가 가벼웠습니다. 평생 모은 것이 이것뿐이라니.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아. 한 번만이라도 내 것을 찾고 싶어. 현주는 중얼거렸습니다. 서울행 기차가 내일 아침 떠납니다. 그 기차를 타고 학준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가 어떤 대답을 하든 알려야 했습니다.
자기 뱃속에 그의 아이가 있다는 것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흰 송이들이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내일이면 서울입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렵기도 하고 조금은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역 플랫폼에 내린 현주는 차가운 공기에 코트깃을 여몄습니다. 얇은 코트였습니다. 안감이 해지고 단추가 하나 없었습니다. 서울은 부산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진보다리를 품에서 내려놓았습니다. 기차 매연 냄새가 플랫폼에 자욱했습니다. 인파의 웅성거림 속에서 막막함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지나갔습니다. 양복 입은 신사, 보따리 든 아주머니, 교복 입은 학생들. 누구도 현주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큰 도시의 무관심이었습니다. 현주는 주소 한 줄만 들고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언젠가 현주가 아직 서울에 있을 때 학준이 알려준 주소였습니다. 헤어진 뒤 한참 지나서 자신을 한번 찾아왔을 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편지를 쓰려고 했습니다. 결국 쓰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미 헤어진 사람에게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그런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주소만 낡은 수첩에 적어두고 간직해왔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소에 아직 그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버스를 타고 걷고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낯선 골목을 헤맸습니다. 사람들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절하게 알려주었고 어떤 사람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고무신이 얇아서 발바닥으로 땅의 차가움이 전해졌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날이 더 추워졌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에야 그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첫눈이 더 굵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낡은 외투를 여미고 학준의 집 앞 골목에 섰습니다. 눈이 고무신 끝에 소복이 쌓여 발가락이 시려왔습니다. 감각이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대문에 붙은 문패를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문학준. 세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나무 문패였습니다. 글씨가 정갈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집이 맞았습니다. 그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벽 안쪽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잘거리는 소리, 뛰어다니는 발소리,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 따뜻한 가정의 소리였습니다. 부엌에서 국 끓는 냄새가 담장 너머로 번져왔습니다. 된장국 냄새였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 현주가 오래 맡아보지 못한 냄새였습니다. 그이는 아버지가 됐구나. 현주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가 있다는 것을. 그러나 이렇게 직접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저 안에는 완성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있고 따뜻한 밥상이 있고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들어갈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돌아서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발이 땅에 붙어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발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지 마. 말해야 해.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해야 해. 눈이 어깨 위에 쌓여갔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골목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켜졌습니다. 현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발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망설이던 현주는 천천히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
작은 새방. 문이 열렸습니다.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문틈으로 찬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영숙이 문고리를 쥐고 섰습니다. 문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고 있었고 어깨에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오래밖에 서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볼이 꺼져 있었고 눈 밑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고생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현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은 눈을 맞추고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영숙의 눈에는 경계와 피곤이 스쳐갔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왜 우리 집 앞에 서 있는가? 현주의 눈에는 미안함과 적선 받으러 온 사람의 민망함이 동시에 어렸습니다. 아내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남자의 아내 앞에. 누구 찾으세요? 영숙이 경계하듯 물었습니다. 부산에서 온 아는 사람이에요. 현주가 대답했습니다. 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둘 다였을 것입니다. 영숙의 손이 문고리를 조금 더 움켜쥐었다가 풀렸습니다. 부산.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번쩍였습니다. 부산 출장, 여인숙 주소, 남편의 변화, 영수증에 적힌 다방 이름.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이 여자였구나. 남편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이 여자였구나. 지금 집에 없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영숙의 머릿속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굳어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물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숙이 설거지하다 멈추었습니다. 낯선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 파랗게 질린 입술, 오래 서 있었던 흔적. 그리고 부산에서 왔다는 말. 부산.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내 다시 보았습니다. 젖은 손으로 종이가 살짝 젖었습니다. 부산 여인숙. 그리고 저 여자. 단서들이 맞물렸습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남편에게 직접 물어야 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안방 이불이 차가웠습니다. 시계 초침이 울렸습니다. 학준이 서재에서 나와 누웠습니다.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술 냄새도 약간 섞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옆으로 돌아 누운 채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낮에 찾아온 여자, 누구야? 학준의 몸이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깨가 뻣뻣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울렸습니다. 영숙은 이불 끝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야. 학준이 이불을 끌어당기며 대답했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부부 사이에 박혔습니다. 모른다는 말이 더 큰 의심을 불렀습니다. 진짜 모르는 사람이라면 왜 시선을 피하는 걸까요? 왜 목소리가 흔들리는 걸까요? 왜 몸이 굳어지는 걸까요? 영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더 물으면 돌이킬 수 없는 대답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날 밤 현주는 동네 근처 여인숙에서 혼자 웅크려 있었습니다. 부산이나 역이나 여관방은 습한 벽지 냄새가 났습니다. 이불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낮에 마주친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편안한 옷차림, 집안일에 익숙한 손, 이미 남자의 곁에서 많은 계절을 겪어온 표정. 학준의 아내였습니다. 현주가 끼어들 틈이 없는 단단한 자리였습니다.
저 여자가 문을 열었을 때 현주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지. 낡은 외투, 해진 고무신, 창백한 얼굴. 아내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눈물도 차가웠습니다. 나는 너무 늦게 온 걸까? 그러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상한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결국 남편의 아이이기 때문에 자신을 끝내 내치지는 못할 거라는 믿음이 솟구쳤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그를 붙잡아 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알면서도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학주는 결국 현주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집을 나설 때 영숙에게 출판사에 갈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믿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변두리 다방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다방은 낡았습니다. 벽에는 싸구려 그림이 걸려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희미하게 유행가가 흘러나왔습니다. 테이블보가 낡아서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다른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구석에 젊은 연인이 한 쌍 앉아 있었고 창가에 혼자 신문을 읽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학주는 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현주도 잔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니 너무 무거워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학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뻔한 질문이었지만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선생님이 떠난 뒤로 세상이 좁아졌어요. 현주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들 사이에 말하지 못한 세월이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다시 헤어진 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 모든 것을 담기에는 한 문장이 너무 짧았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순간 학주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집에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날렸습니다. 커피잔의 온기가 손에 전해졌습니다. 현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기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손가락이 테이블보 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선생님, 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학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주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학준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잔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커피가 출렁였습니다. 당신 아이예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라디오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다방 안의 웅성거림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현주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떨리는 입술, 젖은 눈, 창백한 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임신. 당신 아이. 학주는 숨을 삼켰습니다.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부산에서의 밤이 떠올랐습니다. 여관방, 축축한 이불, 창밖의 파도 소리. 그 밤의 결과가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아이 어떻게 할 거예요? 현주가 배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아직 배가 불러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학주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씨앗이 그녀의 몸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책임.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방을 구해줄게. 학준이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딴살림의 시작이었습니다. 다른 말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책임지겠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버리겠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방을 구해주겠다는 말이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말이었습니다. 새방은 변두리 골목 끝에 있었습니다. 창문 하나, 연탄난로 하나, 낡은 요와 베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이 누우면 꽉 찰 정도로 좁았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가스버너 하나와 냄비 두어 개가 있었습니다. 학준이 월세 봉투를 건넸습니다. 현주가 받아주었습니다. 봉투가 얇았습니다. 한 달치였습니다. 이제 여긴 우리 집이에요. 현주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기대가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 그 말이 따뜻했습니다. 비록 이렇게 좁고 낡은 방이지만 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잠깐이면 돼. 학준이 대답했습니다. 잠깐.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잠깐이 길어질수록 집으로 돌아갈 길이 좁아진다는 것도.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잠깐이라는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는 척하고 싶었습니다. 첫날 밤 학준이 돌아간 뒤 현주는 혼자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기생집 방보다 작았지만 여기에는 손님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술 시중을 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웃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현주는 아주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이불을 개어 구석에 쌓았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중고로 산 작은 라디오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침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보리차를 끓이니 따뜻한 김이 퍼지며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늘은 언제 올까? 기다림이 하루를 채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몇 번이나 방을 닫고 쓸고 밥을 짓고 기다렸습니다. 수시로 창밖을 내다보고 발소리가 들리면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발소리가 지나가면 실망했습니다. 해가 지면 불안해졌습니다. 오늘은 안 오는 걸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학주는 밤늦게 왔습니다. 현주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의 온기가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주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다가 곧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주가 학준의 외투깃을 움켜쥐었습니다. 또 집에 있었어요? 왜 늦었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질투와 불안이 섞인 눈이었습니다. 학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조금만 늦게 오면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학준에게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언제나 불안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기다려도 학준은 결국 그쪽으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학준이 돌아간 뒤 현주는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찬 바닥 위로 이불 속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웅크렸습니다. 뱃속의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아빠는 바쁜 사람이야. 금방 올 거야. 혼자 우는 밤이 쌓일수록 불안이 커졌습니다. 학주는 올 때도 있고 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올 때는 몇 시간 있다 갔습니다. 밥을 같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 뒤 잠깐 누웠다 갔습니다. 가지 말라고 붙잡으면 어색하게 웃으며 내일 또 온다고 했습니다. 그 내일이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주는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이와 함께 기다렸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옷이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입덧은 조금 나아졌지만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주는 창틀에 기대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눈송이가 가로등 불빛에 부딪혀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외로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연탄난로 위 주전자에서 김이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5장. 같이 삽시다. 영숙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목도리를 단단히 감은 뒤 장갑까지 끼고 현관으로 나섰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갔고 남편은 어젯밤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감싸는 그 조용함이 오히려 귀를 먹먹하게 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 외투에서 찾은 여인숙 주소와 다방 영수증, 그리고 며칠 동안 모은 단서들. 둥글둥글한 여자 필체로 적힌 낯선 주소를 발견했을 때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알아내야 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낯선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길을 물으며 걸었습니다. 종점에서 내려 한참을 걸었습니다. 골목길로 접어들자 길이 좁아지며 양쪽으로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빨랫줄에 걸린 언빨래가 바람에 흔들리고 어딘가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탄 연기 냄새가 골목 안에 자욱하게 깔린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남편이 이런 곳에 여자를 숨겨두었다니. 영숙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막다른 골목 끝에 작은 대문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문 옆에 시든 꽃이 담긴 화분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겨울에 꽃이 살 리 없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끝을 봐야 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에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지 확인하려는 듯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가까워지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눈밑 그늘이 짙은 고생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배가 꽤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현주였습니다. 두 여자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현주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두 사람은 저번에 보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문을 닫으려 했지만 영숙이 먼저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여기도 문 선생 댁이죠. 영숙이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현주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 안쪽에 좁은 방 안이 보였습니다. 낡은 이불, 구석에 놓인 연탄난로, 빨래거리에 걸린 남자 셔츠. 남편의 파란색 셔츠였습니다. 영숙은 그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어요? 영숙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주는 벽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방 안 공기에 곰팡이 냄새가 조금 났습니다. 벽지가 들떠 있었고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앉으면 꽉 찰 것 같은 좁은 방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곳에서 이 여자와 밤을 보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방에 앉자 현주는 굳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난로 위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침묵 속에서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아이, 있어요. 현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배를 감싸 안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항변도 변명도 아닌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 아이지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현주의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주가 무릎을 꿇고 앉아 머리를 바닥에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쫓아내시려면 쫓아내세요. 때리시려면 때리세요. 하지만 아이는 안 돼요. 현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남편이 변하고 집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머리채를 잡아 끌고 쫓아내고 싶어 손이 근질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한참 동안 현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울고 있는 여자의 등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얇은 옷이었습니다. 추위에 얼었을 테고 밥도 제대로 먹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돈은 잘 챙겨주고 있을까? 미웠지만 불쌍했습니다. 이 여자도 피해자였습니다. 진짜 가해자는 서재에 틀어박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남자였습니다. 일어나요. 영숙이 말하자 현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부어 있었고 콧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같이 삽시다. 영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현주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내쫓으러 온 거 아니에요. 영숙이 고개를 저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 사람 나 혼자 힘으론 못 지켜. 숨기고 다니게 두느니 눈앞에 두는 게 나아. 이제 같이 버티는 수밖에 없어. 영숙의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담담한 체념이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가장 잔혹한 자리로 들어가기로 결심한 최후의 선택이었습니다. 남편을 지키기 위해 첩을 품는다. 미친 짓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현주는 멍하니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쫓아내러 온 것이 아니라 데려가러 왔다니. 어떤 여자가 남편의 첩을 집으로 데려올까요?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숙의 눈에는 광기가 없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 있었습니다. 현주는 그 눈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큰 굴욕을 감수하고 있는지, 얼마나 큰 자존심을 삼키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남편을 지키려 한다는 사실을. 알겠어요. 현주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갈 곳 없이 뱃속에 아이만 있었습니다.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날 밤 영숙은 학준에게 말했습니다. 거실에 둘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희미하게 흘러나오던 음악을 영숙이 껐습니다. 정적이 내려앉고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그 여자, 내가 데려올게. 영숙이 말했습니다. 학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담배에서 재가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학준이 되물었습니다. 영숙이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앞에 두는 게 낫다고. 내일 데려올 거야. 학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안 된다고 말해야 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영숙의 눈이 너무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그 눈을 마주보고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반대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영숙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가 학준의 심장을 때렸습니다. 학준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성냥이 3번이나 꺼졌습니다. 겨우 불을 붙이고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연기가 폐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기침이 났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학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시계만 똑딱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주가 짐을 들고 학준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현주는 현관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신발을 안쪽으로 밀었습니다. 들어와요. 여기서 지내면 돼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현주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거실에서 아이들이 얼어붙었습니다. 큰딸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친구분이야.
당분간 여기서 지내실 거야. 큰딸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의심이 서린 눈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아버지 친구분이라고? 여자친구가 왜 우리 집에서 지내?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쿵 닫혔습니다. 막내딸은 휠체어에 앉아 현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호기심과 불안이 섞인 눈이었습니다. 학주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6장. 퍼져나가는 균열. 저녁 식탁에 5사람이 앉았습니다. 영숙, 학준, 큰딸, 아들, 그리고 현주. 막내딸은 방에서 따로 먹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식탁까지 오기 힘들었습니다. 영숙이 밥상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울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밥그릇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된장찌개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 풍경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현주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떠먹었습니다.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자기가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먹어야 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큰딸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 방에서 먹을래. 큰딸이 밥그릇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영숙이 불렀습니다. 앉아. 큰딸이 멈추었습니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대치가 있었습니다. 큰딸의 눈에 반항이 서려 있었습니다. 왜 저 여자와 같이 밥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눈이었습니다. 결국 큰딸이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앉지는 않았습니다. 밥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아들도 일어섰습니다. 밥이 반도 남아 있었습니다. 다 먹었어. 아들이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셋만 남았습니다. 영숙과 학준과 현주. 현주는 고개를 숙인 채 밥알만 씹었습니다. 학주는 국물만 떠먹었습니다. 영숙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영숙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현주가 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영숙 옆에 섰습니다. 좁은 부엌이었습니다. 어깨가 스쳤습니다. 영숙이 몸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현주가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제가 할게요. 현주가 말했습니다.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됐어. 짧고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현주는 더 말하지 못하고 부엌을 나갔습니다. 영숙은 혼자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다가 하나가 깨졌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영숙은 아무렇지 않게 닦고 계속 설거지를 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현주의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부었지만 영숙도 학준도 못 본 척했습니다. 아이들은 현주와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주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밥 먹을 때만 나왔고 그것마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현주의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누워있다가 벽 너머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낮은 신음이었습니다. 참으려고 애쓰는 소리였습니다. 하는 소리가 벽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영숙이 일어나 현주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현주가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이마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이가 악물려 있었습니다. 배를 감싸 안고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돕지 않고 그냥 문을 닫고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알아서 낳든지 말든지.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산파 불러올게. 버텨. 영숙이 말하고 외투를 걸쳤습니다. 밤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웠습니다. 몇 번 넘어질 뻔하며 산파 집까지 뛰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급해요. 사람 나아요. 산파가 옷을 입고 따라 나왔습니다. 산파를 데리고 돌아왔을 때 현주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젖어 있었습니다. 산파가 이불을 걷고 준비를 했습니다. 영숙은 뜨거운 물을 끓이고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감정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손이 바빴습니다. 새벽녘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높은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 생명이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산파가 아기를 수건으로 감싸 탯줄을 자르고 닦은 뒤 현주에게 안겨주었습니다. 현주는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분간할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영숙은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남편의 아이였습니다. 다른 여자가 낳은 남편의 아이. 그 아이의 울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차마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뒤로 집안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밤마다 아기가 울었습니다. 현주가 달래도 쉽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면 울고 기저귀가 젖으면 울고 이유 없이 울었습니다. 영숙은 벽 너머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베개로 귀를 막아도 소용없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뇌 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학준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원고지를 펼쳐놓고 펜을 들었지만 한 글자도 써지지 않았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서재까지 들렸습니다.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담배만 피웠습니다. 재떨이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술병이 늘어났습니다. 낮에 막내딸이 휠체어로 거실에 나왔습니다. 현주가 아기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막내딸이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기, 내 동생이야? 막내딸이 물었습니다. 현주가 고개를 들었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막내딸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를 돌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퀴가 마루를 구르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현주는 아기를 안은 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산파도 입이 있으니까요. 아줌마들이 모이면 수군거렸습니다. 서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문 선생 집에 기생이 들어왔대. 세상에 아이까지 낳았다면서. 본부인이 데려왔다는데. 미쳤지, 미쳤어. 무슨 여자가 그래. 그러게 자존심도 없나. 나쁜 소문은 발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웃집에서 장터로 다방으로 학교로. 큰딸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거 문 선생 딸이잖아. 집에 그런 일이 있대. 큰딸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귀가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나도 참았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야, 너희 집에 무슨 일 있어? 소문 들었어.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때리고 싶었지만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집 안에서도 밖에서도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준만은 서재로 도망쳤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문 앞에 놓으면 한참 뒤에 빈 그릇을 내놓을 뿐 점점 얼굴 마주치는 일도 없었습니다. 책상의 원고지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펜을 들면 현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영숙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의 침묵이 떠올랐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글자도 쓰지 못했습니다. 어느 밤 마당에 나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찬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습니다. 병이 비워져 갔습니다.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학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죄책감이 밀물처럼 그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정도 현주도 어느 한쪽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학주는 침묵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큰딸은 혼자 울었습니다. 약혼자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연락이 뜸했습니다.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며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소문이 그쪽 집까지 갔을까? 갔겠지. 안 갈 리가 없었습니다. 막내딸은 방에서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언니 우는 소리, 오빠 문 닫는 소리, 엄마 한숨 소리, 아기 우는 소리, 아버지 발소리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 먹을 때도 아기가 울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왜 가만히 있어? 막내딸이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쌓여가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눈 밑에 무엇이 묻혀 있을까? 봄이 되면 녹아서 드러날까? 아니면 영영 묻혀 있을까? 막내딸은 약통을 열어 알약을 손바닥에 털어냈습니다. 물과 함께 삼키고 이불을 끌어올렸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벽 너머에서 아기 울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보내는 날이 하루 이틀 쌓여갔습니다. 집안에 균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 사이로 말하지 않는 것들이 쌓여갔습니다. 터지지 않는 것들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영숙은 매일 아침 밥을 짓고 빨래를 널고 청소를 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였지만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내려앉았고 볼이 움푹 꺼져 광대뼈가 도드라졌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현주는 아기를 안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은 영숙이 문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빈 그릇을 거두어 갔습니다. 두 여자는 거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주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집에 있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학교에서 늦게까지 있다가 돌아오거나 친구 집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집에 오면 공기가 무겁고 숨이 막혔습니다. 대화도 웃음도 사라진 집이었습니다. 학주는 여전히 서재에 숨어 있었습니다. 술만 마시고 담배만 피웠습니다. 책임을 피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언제 터질지 모를 뿐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7장. 무너지는 집. 다방 창가에 큰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커피가 다 식어갈 동안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연인들의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러나 이 테이블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 요즘 좀 복잡해. 큰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복잡하다는 말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표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약혼자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시선이 창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얼굴에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손을 잡아주었을 것입니다. 괜찮아, 무슨 일이든 내가 있잖아, 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알아.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큰딸은 그 두 글자에서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약혼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예전에 보던 다정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만하자. 큰딸이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혼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다 아신다고, 이 결혼은 안 된다고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큰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갑자기 약혼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미안하다고, 일이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기다려요.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큰딸이 약혼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약혼자는 그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다방을 나갔습니다. 큰딸은 빈자리를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큰딸은 현관문을 박차듯 세게 열었습니다. 코트를 바닥에 내던지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영숙이 부엌에서 나왔고 학준이 서재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막내딸이 휠체어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큰딸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찢어지듯 날카로웠습니다. 다 끝났어. 파혼이야. 나 이제 결혼 못해.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학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영숙이 무슨 일이냐고 다가가려 했지만 큰딸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 아빠 때문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큰딸이 학준을 노려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학준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막내딸이 휠체어를 밀며 가까이 와서 아빠가 뭘 망쳤냐고 물었습니다. 큰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들어온 뒤로 전부 망가졌다고, 소문이 동네방네 퍼져서 오늘 결국 파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막내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서 있으려 애썼습니다. 아빠. 막내딸이 무거운 목소리로 학준을 불렀습니다. 학준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막내딸의 눈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한 번도 미안하다고 안 했잖아. 엄마한테도, 언니한테도, 오빠한테도, 그리고 나한테도. 저 여자 데려와서 우리 다 망쳐놓고 아무 말도 안 하잖아. 학준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막내딸의 다리가 풀려 다시 휠체어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숙이 달려가 막내딸을 안으며 됐다고, 흥분하면 안 된다고 달랬습니다. 작은 방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현주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현주가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학교 앞 분식집에서 집안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라면 위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 여자가 애까지 낳았다고, 어머니는 그 여자랑 같이 살고, 누나는 파혼당했다고 미치겠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아무 말도 못하고 라면만 먹었습니다.
뭐라고 해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원 입대했다며 여기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다고, 집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영숙이 아들 방에서 입영 통지서를 발견했습니다. 입영 통지 활자가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영숙에게 아들이 내일 군대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다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영숙이 미쳤냐며 왜 말 안 했냐고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말해서 뭐 하냐고, 어차피 가야 하고 여기 있어봤자 아무것도 안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영숙이 잠깐만 기다리라며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어려 있었습니다. 엄마 잘 계시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학준이 서재에서 나와 잠깐 하고 불렀지만 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영숙이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군대로 떠난 며칠 후 영숙이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전날 밤 내린 눈이 길을 덮고 있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웠습니다. 조심조심 걸었지만 발밑이 불안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큰딸은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서재에 숨어 있었습니다. 현주는 아기와 함께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집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큰 길로 나왔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코끝이 시려왔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영숙이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두 발 천천히 걸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트럭이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였습니다. 눈길에 바퀴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영숙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트럭의 전조등이 눈앞에서 번쩍였습니다. 쿵!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장바구니가 떨어졌습니다. 배추와 파가 눈 위에 흩어졌습니다. 붉은 피가 흰 눈 위로 천천히 번져나갔습니다. 하얀 세상에 빨간 얼룩이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학준이 서성거렸습니다. 손에 서류를 쥐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읽히지 않았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응급실앞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다리를 좀 많이 다치셨는데 수술은 잘 됐습니다. 의식도 곧 돌아올 겁니다. 학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마 뒤 영숙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학준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이 천천히 손을 뻗어 학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습니다. 아이들, 집에 데려다 줘. 무서워하겠어. 알았어. 알았어. 학준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시각, 집에서는 현주가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부엌에 서서 칼을 손에 쥐었습니다. 물을 썰다가 멈추었습니다. 칼날을 바라보았습니다. 칼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내가 다 망쳤어 하고 현주가 중얼거렸습니다. 칼을 내려놓고 부엌을 나왔습니다.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아기가 자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동자에서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저기 피가
피가 보여 하며 현주가 아무것도 없는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큰딸이 방에서 나와 현주를 보았습니다.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현주가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서 피가 나온다며 닦아야 한다며 마룻바닥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바닥을 손으로 닦았습니다. 큰딸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막내딸이 휠체어를 밀고 나왔습니다. 막내딸이 휠체어를 밀고 나와 언니에게 저 사람이 왜 저러냐고 물었습니다. 큰딸도 모르겠다며 무섭다고 했습니다. 현주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을 떨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눈이 뒤집히고 입에서 거품이 일었습니다. 아기가 깨어나 울기 시작했습니다. 큰딸이 전화기로 달려갔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사람이 쓰러졌다고 외쳤습니다. 앰뷸런스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현주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현주는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아기는요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구급대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집에는 아기만 남았습니다. 울음소리가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큰딸이 울고 있는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젖병을 찾아 물렸습니다. 아기가 젖꼭지를 빨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큰딸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영숙이 퇴원했습니다. 학준이 휠체어를 밀고 병원 출구로 나왔습니다. 영숙이 잠깐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학준이 휠체어를 멈추었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체념이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만은 부끄럽지 않게 살아. 저 아기도 당신 책임이야. 학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이 다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학준이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말은 용서도 아니고 단절도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8장. 저 눈밭의 사슴이. 영숙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목발을 짚고 현관문을 열자 큰딸이 지친 얼굴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 됐다며 이제 자기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목발을 벽에 기대고 거실 소파에 앉아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낳은 남편의 아이. 그 아이를 품에 안은 영숙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큰딸에게 가서 좀 자라고 했습니다. 큰딸이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막내딸이 휠체어에서 슬픈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아직 눈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지만 햇살에는 봄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학준이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지나 마을 끝으로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고요한 아침에 울렸습니다. 집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발밑에서 눈이 뽀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한 발 한 발 올라갔습니다. 오래간만에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서재에 갇혀 담배 연기만 마시던 폐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정상에 다다르자 마을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지붕마다 눈이 덮여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 지붕들 아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자기 집도 저 지붕들 중 하나였습니다. 저 멀리 숲 가장자리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학준이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사슴 한 마리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연한 갈색의 몸이 흰 눈 위에 또렷했습니다. 가늘고 긴 다리가 우아하게 움직였습니다. 사슴은 조심스레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귀가 쫑긋 섰다가 내려왔습니다. 위험이 없다고 느꼈는지 다시 천천히 걸었습니다. 숲 쪽으로 향했습니다. 발굽이 닿을 때마다 눈밭 위에 가는 자국이 찍혔습니다. 점점이 이어지는 발자국들.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가루가 흩날렸습니다. 사슴이 숲으로 들어가 사라졌습니다. 갈색 몸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듯 사라졌습니다. 학주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슴이 사라진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슴의 발자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언젠가 저 흔적도 다 덮이겠지. 그러나 걸어간 시간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눈 아래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눈이 녹으면 드러날 것입니다. 땅 위에 파인 자국으로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자기가 걸어온 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구불구불한 발자국들, 아내의 마음, 현주의 삶, 아이들의 어린 시절, 자신이 찍은 발자국들이었습니다. 눈으로 덮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거실에 막내딸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안방에서 아기를 재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희미하게 자장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막내딸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학준이 외투를 벗어 걸었습니다. 막내딸의 눈이 아버지의 등을 쫓았습니다. 아빠. 막내딸이 불렀습니다. 학준이 돌아보았습니다. 막내딸의 눈은 아팠지만 또렷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저 아기는요? 학준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책임지겠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평생 침묵으로 도망쳐온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말을 삼켜왔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막내딸이 기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영숙이 달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막내딸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주는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황혼 추억 극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